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긴급 편성된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워낙 이 사이버 보안, 테러 이 주제가 우리 한국 경제를 또 시끄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정통하신 교수님을 모셔서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임정인입니다. 네, 임정인 교수님 워낙 이 정보 보안 분야, 그죠? 워낙 유명하시고 이 분야에서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또 우리 채널에 이미 출연하셨던 고려대 김승주 교수님의 거의 스승뻘이시고 그죠? 예, 네, 그러시니까 더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처음 접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정보보대학원 명예교수 임정인입니다. 고대에서 36년 교수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3년 전에 정년퇴직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안보특보를 했고 지금 윤 정부에서는 사이버특보를 했고 그 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도 했고 대검 디지털수사 자문위원장도 했고 그 다음에 사실 정보보호 학회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학회 처음 발기 멤버고 둘 다 회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오늘의 현안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광의의 책임 있는 분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이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이 큰 틀에서는 이제 사이버 보안 사태, 이게 해킹 사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국가 통신망의 어떤 기밀을 확보하기 위한 어쩌면 안보적인 국가 안보적인 접근의 해킹 아닌가, 정치적 목적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4월 18일 날 사실은 SKT에서 우연히 발견한 거죠. 어떤 거기서 9.7 기가 정도가 유심 서버에서 나갔다 알고 이제 신고를 했죠. 신고가 좀 늦었네 안 늦었네 막 그러지만은 거기서 진상 파악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겠죠. 맞습니다. 통상 그렇습니다. 왜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개인정보가 나갔으니까 개인정보라고 해도 유심 정보가 나갔으니까 거기서 이제 제일 부작용이 유심을 갖다가 복제해 가지고 심스와핑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 금융 사기를 일으킬까봐 애들 걱정을 했죠. 걱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SKT에서는 긴급 조치로 유심 보호 서비스 바로 이어서는 유심 교체 이런 걸 했는데 저는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 해킹 도구로 사용된 게 BPF 도구라고 하는 악성 코드인데요. 이 악성 코드는 주로 중국 계열의 해커들이 애용하는 그런 거고요. 이게 그리고 일단 HSS라는 내부에 이제 인증 서버를 갖다가 해킹을 했으면 그 옆에 있는 별도로 보관되어 있는 개인정보 서버라든지 위치정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아마 같이 뚫렸을 거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안 건드렸대요. 그럼 이상하다. 그러면 해커들은 항상 해킹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목적이 금전적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이버 작전 또는 정치적 목적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거가 만약에 금전적 목적이라면 우려하듯이 그 당시 아마 일주일 내로 이 DB가 그 다크웹에 매물로 올라올 거다. 그리고 피해자가 생길 거다. 그런데 사실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 신고하는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다크웹에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매물도 안 올라왔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이 해커가 노리는 것은 금전적 목적이 아니고 그러면 이거 정치적 목적이구나. 그러면 이제 애당초가 이제 이 그 BPF 도라고 하는 악성 코드는 중국에서 처음 만들었는데 세상에 알려진 건 21년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해서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2022년에 오픈 소스로 그걸 갖다가 다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린 거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아마도 올리면 누구나 갖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정체를 갖다가 좀 숨길 수 있다,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한 이제 추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정치적 목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거는 대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들이 주로 우리 공격했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지금 주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옛날에 좀 해킹했지만 네네. 북한은 최근에는 가끔씩 해킹하지만 예. 주로 예를 들면 지난 2월달에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비트라는 거 해킹해서 뭐 14억 6천만 불 해킹했다고 세상이 떠들썩했는데 주로 요즘에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핵 개발 자금 마련하느라고 주로 해킹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중국이다. 네. 이런 합리적 추정에 도달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중국이 대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미국과 사실은 사이버 냉전에 들어가 있고 또 AI 개발이라든지 계속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도 뭐 12월에 예를 들면 AT&T나 버라이즌이나 이런 데가 중국 해커들한테 공격을 당해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고 그래서 12월 달에 제네바에서 미국과 중국이 회담할 때 좀 항의를 했답니다. 항의했더니 니네들이 자꾸 대만 편만 들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러고 일부 시인했다는 얘기가 월스트리트저널에 4월 초에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상관에 뭐 트렌드 마이크로라고 하는 보안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것이 중국 해커들이 했고 솔트 타이푼이라고 하는 해커들이 했던 거고 그다음에 향후에 작년에도 있었지만 향후에도 이제 한국 통신사라든지 이런 데 공격이 들어갈 거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이것을 또 대만의 보안업체 팀 T5랜드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중국이 정치적 목적으로 해킹을 했다. 그러면 정치적 목적으로 할 때는요. 이게 여러 개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유심 서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 인증키가 들어가 있어요. 개인 인증키가 있는데 개인 인증키가 작동하는 부분만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면 이 통사 전체 서비스가 멈춰집니다. 그러면 중국은 보면 되게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해서 통신, 기간통신, 금융, 항만, 전력 이런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에 공격을 해서 일시에 뭐 예를 들면 악성 코드를 깔아놨다가 만약에 전쟁에 준하는 거죠. 사이버 폭탄을 갖다가 터뜨려서 그러한 기반 시설을 망가뜨리는 거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 뭐 여러 개 있는 뭐 개인 정보나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털 필요도 없어요. 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그 주셨던 의견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생각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었는데 코멘트 주셨던 것처럼 어쨌든 이 이슈가 금융 사기로 나타난 사례가 아직 없고, 그죠? 1번.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금전적 목적이 있었다면 SKT에다가 막대한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분명히 이걸 성공했으니까 요구하든가 아니면 다크웹이라고 하는 데다가 매물로 올렸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금전적 조치나 사기로 불거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합리적 추정으로서 정치적 목적에 있다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미 중국에서 미국 인프라 해킹 관여에서 이례적으로 인정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인정했냐면 미국이 자꾸 대만 문제를 두고 뭔가 관여하려는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경고성의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그 당시에 인정하는 대만 문제에 대한 경고성 해킹이었다라고 표현했었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기사화돼서 많은 분들이 접했을 겁니다. 그 문제가 그리고 얼마 전에도 주한 미군 사령부도 그랬지만 한국의 주한 미군이 있지 않습니까? 주한 미군은 사실 북한을 막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이게 아시아의 어떤 안정 여기에 쓰는 거다. 다만 기지가 평택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유사시에는 주한미군이 대만 방어를 위해서 투입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투입된다고 하면 그거를 지체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한국의 인프라, 통신, 통신, 항만, 이 평택항이나 부산항 이런 데를 마비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마비시키는 게 생각보다 쉬워요. 맞습니다. 항만 크레인들을 셧다운 시키면 되거든. 그게 다 중국제야.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사이버 보안에 대한 뭐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정보나 이해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뭐 물리적 보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하겠지만 사이버 혹은 이 디지털 사회를 만난 시간적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보 교환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제가 하나 또 질문 드릴게요. 글로벌리 봤을 때
이런 통신사 해킹 사례 아까도 살짝 말씀 주셨지만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통신사는 예. 지속적으로 계속 해킹. 왜냐하면 통신사는 우리 디지털 사회에 있어서 가장 기본 인프라지 않습니까? 기본 인프라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가장 최근에 보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2022년 2월 24일 날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벌써 3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날 전쟁 2시간 전에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이러한 위성 인터넷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셧다운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통신 기반부터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통신사들 계속 해킹당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이 금전적 목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이 통신사의 어떤 우리가 예비 어떻게 보면 훈련했듯이 네. 우리가 어느 정도 여기 셧다운 시킬 수 있는 능력 확보를 위해서 해킹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지금 말씀 작년 12월 달에 뭐 버라이즌 이런 데뿐만 아니라 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서 한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통신사들이 해킹당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통신, 금융, 전기, 그다음에 항만 이런 곳에 다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얼마 전에 태양광 인버터에 뭐 중국제 뭐가 이상한 모뎀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선 그리고 그 전에는 전 세계 그 항만 크레인의 약 70% 정도가 중국제예요. GPMC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놔뒀다가는 유사시에 항만 크레인들이 전부 셧다운되면 우리나라도 50% 됩니다. 미국의 경우는 80%. 네. 그러니까 거기서 조선 분야 협력 이외에 네. 어떤 한국에서 그러한 항만 크레인전 좀 만들어 줄 수 없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의 이런 해커 집단, 뭐 말씀하셨던 또 BPR도 같은 경우도 이번 SK 서버를 해킹했지만 과거에도 22년에도 23년에도 뭐 최근 25년에 걸쳐서도 수차례 국내외 통신사를 공격한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교수님은 이제 정보 보안 부분에 지식이 깊으시지만 저는 이제 경제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미중 간의 이 패권 전쟁을 계속 관찰해 왔습니다. 다 모두가 관심이 있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관세 전쟁, 패권 전쟁, 기술 패권 전쟁, 뭐 통화 전쟁에 이어지까지 이 모든 이 패권 전쟁의 양상에서 지금 중국은 결과적으로 미국에 대한 군사적인 안보적인 그런 움직임에 사이버 테러를 하는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미국 혹은 미국 우방국 이제 한국, 일본, 뭐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에 대한 뭐 사이버 테러는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 중국 해커가 한국을 노리는 것이 어쩌면 이런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의 결에서 하나의 결이다. 이렇게 저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교수님을 이번에 초대한 거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일반 정보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중국에 스텔스 전투기가 젠 20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전엔 중국이 개발 못했었는데 지금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이번에 인도 파키스탄에서 봐도 중국의 항공기 전투기가 만만치 않았죠. 네. 근데 2011년에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스텔스 전투기 F-35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세계 최강의 전투기죠. 예. 근데 그 F-35 설계도를 해킹당했어요. 근데 나중에 중국으로 결국은 했고 F-35 설계도가 나갔는데 결국은 젠20이 나간 설계도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재원이나 등등이 유사하다. 그래야지 미국에서 발끈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카이라든지 이런 데도 또 사실은 해킹 시도가 많이 있었고요. 네. 예, 그 경우에는 또 북한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군사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걱정되는 게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넘어서 지금 AI 트랜스포메이션 아닙니까? 네. 뭐 그러니까 지금 제조 공장들도 전부 디지털, AI, 그렇죠. 그다음에 로봇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해킹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내에 예를 들면은 뭐 반도체 설계도라든지 이것뿐만 아니라 공장 자체가 셧다운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AI 트랜스포메이션 또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서플라이 체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제조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조선
이것들이 전부 다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자유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경제계를 생태계를 갖다가 혼란에 빠뜨리려면 한국이 상당한 목표죠. 예. 한국의 반도체 공장 셧다운 시키고 그렇죠. 조선 셧다운 시키면 아마 대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하다못해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의 경과에서도 관세를 높게 미국이 부과하니까 중국이 그러면 우리 히토리 공급 안 할 거야. 히토리 공급 차단이라는 전략까지 내세웠는데 결과적으로는 미국에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도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위협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 맞아요. 근데 당연히 사이버 테러로 한다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공장을 자꾸 줄이고 가동을 줄이고 중국에서 공장이 빠져나가고 미국에 자꾸 제조 기지가 옮겨가고 그런 현상을 바람직하게 중국 입장에 보지 않기 때문에 예. 어쩌면 히토리 공급 차단 여부를 떠나서 그냥 사이버 테러를 해서 제조 기지가 작동이 잘 안 되는 삐걱거리는 일들의 사례만 몇 개 남겨놔도 예. 기업들은 그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경제 안보 문제입니다. 네. 예, 사이버 테러를 통해서 네.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요즘에 경제 안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경제 안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경제안보다. 예. 네, 이런 어쨌든 교수님의 진단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지만 지금 이런 움직임은 물론 이 SKT라는 이 민간 기업이 잘못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예. 있겠지만 큰 틀에서 국가적인 안보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난 부분일 수도 있고 맞아요. 이 전체 기류를 보면 미중 간의 무역 전쟁 혹은 패권 전쟁 하에 있는 하나의 사안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 진단을 잘 달리 해 보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해결해야 될지를 또 달리 방향성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논의해 드리고 싶은 건데 예. 그럼 가볍게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해커가 한국을 이번만이 아니라 또 노릴 것이다. 당연히 노리죠. 당연한 것이다. 예, 당연하죠. 앞으로도 그렇죠.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을 놓고 대응하는 그 방향성은 물론 민간 기업의 안보 문제를 더 철저히 하는 그런 것들도 다 대응이겠지만 국가적으로 국가 정보 기관이 나서서 이 보안 시스템을 정말 부족함 없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응하는 체제를 굳건히 하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의 어떤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활동은 네. 정보 수집 예.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위성이라든지 다양한 뭐 스파이를 이용한다는 데서 인텔리전스 측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가장 어떻게 보면 손쉽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효율적인 정보 수집 그 방법은 사실 사이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이버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건데 이게 이제 공격 수단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렇죠. 단순한 패시브하게 정보 수집을 넘어서서 공격 수단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NSA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매일 첫 번째 목표가 우크라이나의 위성 운영하는 위성 해킹을 해서 결국은 위성을 셧다운되니까 우크라이나 군의 통신이 마비가 됐어요. 네. 근데 다행히 그때 구세주가 나타난 게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가 결국은 훨씬 좋아요. 근데 네네. 저궤도 위성이라. 네. 그래서 저궤도 위성 스타링크를 이용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번에 뭐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가 조금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스타링크 끊어버린다 이런 협박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참 이 사이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은 더 하여튼 커다란 임팩트를 미치게 될 겁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진단해 주신 것처럼 어쩌면 제2의 SKT 사태, 제3의 SKT 사태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상정해 놓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